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남자와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참고 또 참고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보고자 애썼지만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네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제 남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야채집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정말 남편과 저에게 천운이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신호등 바로 앞에 있었던 제 가게는 신호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돈 받고 야채 주고 돈 받고 야채 주고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정말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 야채 가게로 인해서 삶이 엄청 편안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고 그렇게 8년쯤이 지났을 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저와 제 남편은 이제는 좀 쉬고 싶었고 남편이 가게를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을 때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대학교에 다 진학했고 큰 돈 들어갈 일이라 봐야 아이들 학비가 전부였고 일산 서구청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기에 노후 대비도 돼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정리한 뒤에 남편과 한동안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이제 소박하게 작은 장사나 하면서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시골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기에 제가 애들 이제 대학교도 다니는데 어떻게 시골을 가? 아직은 이르지 않나? 했더니 아니 당신은 그냥 여기서 애들이랑 살고 나 혼자 들어간다는 거야 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이상가족 될 필요가 있냐며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저에게 말했던 그 시점에는 본인이 살 집까지 다 얻어놓았더군요. 본인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형님이 있는데 좋은 집 알아봐 주셔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벌써 저질러 놓고 말하는 것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지나버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요. 남편은 그렇게 가족을 떠났습니다. 작은 집에 밭과 비닐하우스. 그렇게 농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달려와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던 것은 이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말 농장을 가꾸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데 남편은 참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잘 살고 있던 가족들을 등지고 시골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저는 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일단 남편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딸들은 아빠 혼자 힘든 것도 아니고 엄마도 같이 고생했는데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해버리냐 하며 불만이 많았지만 일단 좀 지켜보자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괜히 딸들에게 남편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행복한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가정에 소홀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버린 남편은 그때부터 거의 남이었습니다. 집은 신경 쓰지도 않았고 본인이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저를 불러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 말고는 가족과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이러다가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게 될까봐 주말마다 시골에 데려가서 아빠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사실 대학생이라 부모가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딸들은 자꾸 제가 불쌍하다 했고 저는 그런 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아빠 마음대로 떠난 것이 아닌 엄마도 이 결정에 동의했고 만족한다는 것을 억지로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횟수가 늘어나자 남편이 불편하다는 속내를 비쳤고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 가만히 좀 놔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하도록 이해해주는데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다툰 적도 있습니다만 전혀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바람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 얻을 때 도움을 받았다던 그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아주 거창하게 이것저것 남편을 들쑤셔놨더군요. 이 사람이 시골에서 농촌 체험랜드를 만들어보자며 남편을 꼬셨고 남편은 거기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 싶은 마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을 사질 않나 농기계를 사들이질 않나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럴 거면 뭐하러 당신이 사냐고 나무라도 나한테는 은인 같은 형님이라며 더 이상 말 꺼내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몇 번 만나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니 정말 허풍과 허세로 가득 찬 사람인 것이 제 눈에는 환히 보이는데 남편은 그 사람을 신앙처럼 따르더군요. 어느 날은 저에게 시골로 좀 올 수 있겠냐고 해서 갔더니 그 형님 집이 엉망이라며 당신이 청소 좀 해주라고 해서 정말 대청소를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저 정말 어리석은 것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왜 그러고 사냐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 남자라고는 남편뿐이었고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낸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 화가 나고 속상해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남편이 들어간 지 1년이 되었을 때 농촌에 들어갔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부추 농사를 짓는다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다 죽어있고 농기계는 그냥 마당에 있는 것을 보니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골에서 뭘 하느냐, 농사를 지으러 온 거냐, 아니면 요양을 하는 거냐. 요양을 하러 왔으면 일을 벌리지 말고 그냥 쉬어라. 농사를 지으러 왔으면 제대로 농사를 짓던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은 그냥 생각이 다 있다. 그냥 오지 마라. 애들이나 잘 돌봐라. 이 말이었죠. 화가 나서 그럼 앞으로 부르지 말라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꼭 한 달에 몇 번은 불러서 청소시키고 뭐 시키면서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버리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는 해도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얼핏 봐도 이것저것 한다고 든 돈이 장난이 아닐 텐데 벌이도 없이 저렇게 자꾸 까먹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냥 벌어 돈으로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해서 가족들의 걱정을 부추기는 건지, 남자라는 동물이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남편이 특이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얄미운 마음에 그냥 한동안 신경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본인이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잠깐 오라고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모시긴 척 시골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했죠. 지금 있는 돈이 빤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만 내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기다려봐라. 형님하고 나중에 체험랜드 대박 내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었죠. 정말 허풍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현실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년 만에 변할 수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본인들이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포크레인 한 대 사서 산을 막고 거기에 무슨 체험랜드를 만든다는 말인지, 그리고 그 시골에 누가 농장 체험을 하러 올 것이며 온다 한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그 뭔가 크게 짓는다는 그 산에 둘이 앉아서 거창한 이야기들로 지를 둘이 아주 신이 나게 얘기하는 게 다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 자꾸 대답을 회피하기에 나도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코로나19 상담과 진 생활비 매달 보내는데 돈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기에 같이 번 돈인데 당신만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말이 되냐고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진짜 저러다가 거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아이들과 지내고는 있었지만 제 정신은 남편한테 온통 쏠려 있었죠. 또 시간은 지나갔고 큰딸이 대학교 졸업식이 다가와서 오라고 했지만 말은 간다고 해놓고 당일에 바쁜 일이 있다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한 건지,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건지, 이젠 저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아이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골에 간 이후에 제가 시골에 데려가는 것 외에는 본 적이 없었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딸들이 먼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지만 반기지 않았고 받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점점 제 고민은 깊어져만 갔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그 형님 집에 청소를 좀 해주라고 해서 그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바보 같습니다. 그냥 그 청소도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란 사람이 들어와서 저에게 사람 참 착하고 아주 좋은 것 같다며 나도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하면서 어깨를 직 잡는데 엄청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습니다. 바로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자꾸 들러붙어서 저에게 말 걸고 은근슬쩍 접촉을 하기에 도대체 얼마나 저를 쉽게 보았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남편이 얼마나 우스우면 동생 와이프한테 이러나 싶은 마음에 버럭 화를 내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청소고 뭐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 나랑 당신을 얼마나 쉽게 봤으면 나한테 그러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혹여나 그랬다 하더라도 너무 애로우셔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만 노력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저렇게 망해갈 것이 뻔한데 침몰하는 배에 계속 같이 타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몰라도 돈이라도 좀 받아놓으려고 애를 썼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있는 상태였기에 아이들과 저를 위해서도 꼭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바보 같았네요. 차라리 이혼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냈으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 와중에도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같이 고생해서 번 돈이고 나도 권리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했죠. 남편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테니 오랜만에 둘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이제야 좀 알아듣고 내 말을 들어주는 건가 싶어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 시골집에서 대충 차린 술상으로 술을 한 잔씩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라는 분이 또 왔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 동생한테 얘기 듣고 왔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당신이 연락했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해서 어쩔까 하다가 실은 내색을 해버리고 자리를 뜨면 하러 왔던 얘기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켜야지 생각하다가 저 혼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버려서 둘이 마시라 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취기가 많이 올라와 더운 기분에 방문을 잠그고 겉옷이라도 벗고 자고 싶었지만 시골집이라 미닫이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웠죠. 차를 가지고 온 터라 어차피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기에 그냥 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다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버렸는데 갑자기 무슨 인기척이 나서 잠을 깨보니 방에 남편과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아주 작은 소리로요. 남편이 그 형님에게 잠들었어 하고 그 형님이 그래?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하고 사랑보다는 정으로 사는 부부 사이라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벌떡 일어났더니 그 형님이라는 놈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바로 나가서 남편을 받고 당황하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너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구나.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냐고 욕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로 운전도 할 수 없어서 터벅터벅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때 밝은 곳이 보이기에 그쪽으로 가서 그 먼 거리를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취해서 꾸는 꿈인지 아무리 제 허벅지를 꼬집어봐도 현실이 맞았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을 한평생 사랑하고 살아왔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남편은 전화와서 정말 그런 것 아니다 라고 하기에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 보일러 틀어진 방이 거기밖에 없어서 형님 잠시 거기 계셨다가 방 따뜻해지면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한 거라고 하더군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옆에 와서 누울 이유는 무엇이며 무슨 이런 날씨에 보일러 타령이냐고요.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형님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뒤로 사람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자꾸 허황된 꿈만 줬고 그 형님이 무슨 본인의 전부인 양 받들어 모시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까지. 제가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딸들 때문에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딸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딸들은 무조건 제 편이었고 요즘 자기 친구를 부모들도 이혼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 그런 거 의미 아니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더군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결정적으로 앞으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라도 한 돈은 꼭 필요했습니다.
딸들에게 돈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려놓은 인생의 계획은 그래도 무조건 대학교는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었고 시집갈 때 많이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큰 가전제품들 정도 살 돈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편을 제대로 뒀다가는 시집은 커녕 둘째 아이 대학교 등록금도 못 내줄 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놈의 정의원지 고민에 고민을 해봤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릴 길 없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질려버렸습니다.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버티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직도 궁금합니다. 결론을 내고 지금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과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받기로 했는데 하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기에 확인해보니 아주 많이도 썼더군요. 속이는 건가 싶어서 통장 이것저것 다 확인해보니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액수가 아주 크더군요. 지난 일 다 필요 없고 남은 돈의 절반 달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유로운 삶 실컷 살라 하고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살던 그 집도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싫었거든요. 3년쯤 지났을까요? 큰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기에 그럼 아빠한테도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 싫다고 하더군요. 참,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웠지만 다 큰 아이의 뜻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3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죽었다면 연락이 올 테니 잘 살아있겠지 하며 살았지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간이 참 많이도 지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싫다고는 해도 결혼하는 것을 알려는 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착신이 정지된 전화라고 나오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 다음 주쯤에 시골에 갔습니다. 정말 귀신 소굴이 따로 없더군요.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건지 남편을 보니 너무 낯설었고 빨리 해야 할 말만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큰딸 결혼한다고 하니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하냐고 하기에 이미 했다고 하니 왜 그런 일을 아빠도 없이 진행하냐고 버럭하기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을 좀 받은 듯 보였죠. 혼주석에도 앉지 않길 바란다. 결혼하는 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 가려고 일어섰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는지 묻기에 늦었다고 답해줬습니다. 그렇게 자유자유하더니 자식한테 버림받는 것은 싫은가 보네 하니 북북부답이더군요. 아마도 후회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는 꼴을 보니 있던 돈도 다 날린 것 같고요. 그냥 본인 무덤으로 본인 스스로가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그놈의 형님 자유자유 자연자연 정말 꼴 좋게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체험농장인가 뭔가 만든다던 그곳에 차를 대고 둘러보았는데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르게 해놓은 것도 없고 참 아주 조잡하게 이것저것 만들어 놓긴 했더군요.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한 10년 뒤에는 꼭 대박나라 속으로 비웃어주고 차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놓기가 힘들어서 꽉 잡고 있던 끈이 한번 놓게 되니 제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를 같이 겪은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전우회였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남은 여생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